전라의 늦겨울은 바람이 얇게 깎아낸 유리 조각 같았다. 한지은은 그 바람 속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다. 가늘고 긴 골목 끝, 버스가 서자 종점에 말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녀의 친정집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어둔 대파가 겨울을 버티는 중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울로 올라간다. 결혼식은 이미 치렀고, 신혼여행 사진은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서울, 서초, 3층짜리 단독주택. 그녀가 어릴 적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이제 그녀의 주소가 된다. 서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 창밖은 천천히 바뀌었다. 회색의 주상복합, 한강 다리의 난간, 네모 반듯한 가로수, 반듯하게 서 있는 빌딩들의 그림자가 오후 햇빛을 삼켜 삼각형의 길고 얇은 그림을 만들었다. 택시는 서초구의 골목으로 접어들며 속도를 줄였다. 빨간 벽돌과 흰색 해벽이 두 겹으로 둘러싸인 집 앞에 택시가 선다. 대문은 검은 철문으로 단단했고 초인종 옆엔 박이라는 성씨가 고급스러운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이미경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한 니트와 앞치마, 눈빛은 선하고 조심스러웠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지. 그 말에는 여러 계절을 달인 듯한 피로와 위로가 함께 묻어 있었다. 이어서 시아버지 박동호가 내려왔다. 회색 머리가 가지런히 빗겨 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온화하면서도 어떤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그는 한껏 웃으며 지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이젠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 말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오래도록 사람들을 다독여온 사람의 습관 같았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은 따끈했고 담백한 미역국 끓는 냄새가 퍼졌다. 벽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박동호가 젊은 시절 수상한 상패들, 구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 각종 위촉장. 한쪽에는 박민수의 대학 졸업사진이 있었고 모자를 던지며 웃는 그의 옆에 어깨를 맞댄 친구들이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 속 미소를 떠올리며 가볍게 웃었다. 민수는 곧 말레이시아 현장으로 떠난다. 아직 한 달이 남았다고 했지만 그 한 달이 얼마나 짧은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첫날 저녁 식탁은 보기보다 얌전했다. 매운탕 대신 미역국, 기름지지 않은 반찬들이 네모난 접시에 정확한 간격으로 놓였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선하다 느껴질 만큼. 지은이는 전라도라면 낙지볶음 같은 걸 좋아하겠구나. 박동호가 말했다. 다음엔 내가 유명한 집을 알아봐야겠어. 그가 가볍게 웃을 때 입꼬리와 함께 귀 끝이 조금 움직였다.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 손의 위치, 말의 속도. 지은은 오히려 그 사소함이 안심이 되었다. 모두가 맞춰진 퍼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방은 2층 끝에 있었다. 남향의 창문으로 저녁빛이 길게 늘어졌다. 침대 옆 협탁 위엔 새하얀 스탠드, 벽에는 작은 책장. 박민수와 함께 고른 커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옷을 정리하며 작은 탁자 위에 친정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을 올려두었다. 엄마와 함께 밭고랑을 걷는 모습. 흙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여름의 오후. 이곳의 공기는 너무 정제되어 있어 그 냄새가 더 또렷해졌다. 밤이 내려앉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박자를 낸다. 지은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다가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낯선 집의 낯선 조명 아래서 눈동자에 작은 그림자가 생긴 것 같았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말은 조심스럽고 느렸다. 다음 날 아침, 박동호는 일찍 출근 준비를 했다. 공식적인 직함은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협회와 모임이 많다고 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우리 집은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했다. 식사 시간, 귀가 시간, 잠자는 시간. 생활이 일정해야 사람 마음도 안정되지. 말은 원칙이었고 돈은 설명이었다. 훈계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도록 조절된 목소리.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치려는 사람의 호흡과 설명하려는 사람의 호흡은 아주 조금 다르다는 걸 그녀는 그때 천천히 알기 시작했다. 민수는 퇴근 후 도착해
집안 분위기를 밝히는 듯한 웃음으로 거실을 채웠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서울에서 첫날을 기념하자 그들은 케이크를 잘라 먹으며 어리숙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삶은 때로 단순한 순간들로 이기를 잊게 해준다. 그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워 민수는 말했다. 출장 다녀와서 우리 제주도도 가자. 이 집에만 있지 말고. 지은은 그 말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응, 약속. 며칠은 별일이 없었다. 이미경은 묵묵히 집안을 꾸렸고 지은에게 특별한 일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쉬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했다. 그녀의 말끝에는 스스로에게도 들려주고픈 말이 묻어나는 듯했다. 식탁에서 맞은편에 앉은 이미경은 젓가락을 잡은 손가락이 가늘고 길었다. 많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놓아버리는 기술로 살아온 사람의 손. 어느 날 오후 지은은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갔다. 소금, 계란, 사과, 두부. 손이 가볍게 기억하는 목록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대꾸를 하고 있었다. 지은이 몸을 살짝 굳힐 때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왔다. 박동호였다. 이쪽으로. 그는 지은을 자신의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며 취객과의 거리를 만들었다. 취객은 잠시 흘끗 보더니 휘청이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동네 사람 둘이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박 선생님, 누군가 낮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의 어깨 위 어렴풋한 감각을 떠올렸다. 손이 닿는 순간은 짧았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기억은 종종 오래 남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시장에선 뭐가 제일 신선하던가. 그는 지은의 장바구니를 하나씩 꺼내보았다. 사과의 색을 확인하고 두부의 제조일자를 체크했다. 잘 골랐네. 칭찬은 정확했고 시선은 꼼꼼했다. 칭찬을 듣는 것은 기쁘지만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부터가 검열인지 경계는 흐릿해졌다. 바람이 분 날 빨래가 베란다에서 펄럭였다. 커튼이 바람에 밀려 벽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지은은 청소기를 정리하다가 현관 외출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제는 오른쪽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왼쪽이었다. 사소한 것. 그러나 집이라는 곳은 사소함으로 구성된다. 사소한 변화는 종종 누군가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작은 증거가 된다. 그녀는 신발을 다시 돌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수는 출장 준비로 더 바빠졌다. 그의 방에는 각종 도면과 노트북, 이동식 카드가 늘어나 있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곧 다녀올게. 회사에서도 현장도 안전하대.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들려주는 주문이었다. 어디서부터가 안전이고 무엇이 안전인지 모를 때 사람은 반복해서 괜찮다고 말한다. 출발 전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불고기와 상추, 깔끔하게 담긴 찬들이 식탁을 채웠다. 대화는 일정했다. 민수의 프로젝트 얘기, 이미경의 동네 봉사 일정, 지은의 장보기 이야기. 박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들어주었다. 말수는 늘 적당했고 결론은 항상 매끈했다. 지은은 그 매끈함 속에서 잠깐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핀을 꽂아두었다. 나만의 속도를 잃지 말자. 누군가의 완벽한 리듬에 내 호흡을 맞추느라 내 호흡을 잊지 말자.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공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스치듯 지나가고 라디오에선 옛 노래가 흘렀다. 공항에서 포옹은 짧았고 손을 흔드는 시간은 길었다. 돌아오는 길, 지은은 휴대폰을 쥐고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잘 도착하면 연락해. 1이라는 숫자가 뜨고 곧 사라졌다. 알림음이 멀어졌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경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차 한잔 할래?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울살이는 처음이 어렵지, 이미경이 말했다. 리듬만 찾으면 괜찮아져. 밤이 깊자 집은 다시 정갈한 고요에 잠겼다. 지은은 방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멀리서 도로 이 자동차들의 소리가
잔물결처럼 이어졌다. 그녀는 커튼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결이 매끄럽고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의 나무결은 규칙적이고 벽지는 주름 없이 팽팽했다. 이 집은 단단하고 깔끔하고 정확하다. 그 정확함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작은 어지럼을 느꼈다. 정확함이란 때로 숨을 참게 하는 단어였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거실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다. 냉장고의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난방 배관 속 물이 이동하는 소리.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을 거야. 낯선 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짧은 말 하나. 다시 눈을 뜨자 천장의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창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 그리고 곧 고요.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아직 모른다. 이 집의 규칙이 누구의 호흡에 맞추어 만들어졌는지, 어떤 눈길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다만 몸은 기억한다. 낮에 편의점 앞에서 어깨를 스치던 순간의 감각과 현관 신발의 각도가 바뀌어 있었던 아주 작은 단서들을 몸이 먼저 배우는 언어가 있다. 말보다 빠른 신호. 마음은 조금 늦게 따라간다. 그래서 지은은 다짐한다. 내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내 속도를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무 매끈한 문장에는 쉼표를 찍겠다고. 이 집에서 그녀의 첫 주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민수가 떠난 뒤 며칠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단정했고 시계는 정해진 박자대로 흘렀다. 그러나 그 단정함 속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민수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시선들이 이제는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다. 박동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제와 똑같이 차려진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이런 집밥은 건강에 좋아. 시장 음식이나 밖에서 파는 건 아무래도 기름지고 조미료가 많거든. 말은 평범했지만 그 뒤에는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규칙이 깔려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떠먹었다. 그날 오전 이미경은 동네 주민센터 봉사활동에 나간다고 했다. 점심쯤 돌아올 거라 했다. 혼자 남은 거실은 유난히 넓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려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너머로 학교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줄지어 걸어갔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가해 보이네. 돌아보니 동호가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회색 카디건에 슬리퍼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다.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지. 제안 같았지만 어쩐지 대답을 강요하는 뉘앙스였다. 그날 오후 그는 장을 보러 같이 가자고 했다. 평소 이미경과 가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대형마트였다. 주차장에서 내려 카트를 밀며 동호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구청에서 있었던 일, 건설업계의 소식, 아는 사람의 자녀 결혼 소문.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지만 마음은 반쯤 다른 곳에 있었다. 그가 밀착해서 걷는 거리, 카트 손잡이 위에 살짝 겹쳐지는 손등이 자꾸 의식을 건드렸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사과와 배를 고르며 말했다. 과일은 항상 신선한 걸로. 아이가 생기면 이런 거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은은 순간 대꾸를 잊었다. 아이 얘기를 꺼내는 건 민수도 자신도 아닌 그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봉지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이미경이 주방에서 나왔다. 장 보러 다녀오셨어요? 그녀는 웃으며 봉지를 받아들었다. 시장보다 여기가 물건이 좋더군. 동호가 대답했다. 그때 지은은 이미경의 시선이 잠시 자신에게 머무는 걸 느꼈다. 아주 짧았지만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다음 날 동호는 또다시 외출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근처 병원이었다. 정기 검진은 해둬야지. 젊을 때 건강을 챙겨야 한다니까.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병원 진료는 원래 자신이 계획하던 일이 아니었다. 진료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접수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지은의 보호자 칸에 서명을 했다. 진료가 끝난 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한 중년 여성이 보았다. 그녀는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었다. 그 시선이 길게 따라왔다. 다음 날 아파트 단톡방에는 누군가 박 선생님 참 다정하시다.
며느리랑 병원까지 동행하시네 라는 글을 남겼다. 반응은 반반이었다. 일부는 좋은 시아버지라고 했고 일부는 너무 챙기시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남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의 일정은 동호의 리듬에 맞춰 흘렀다. 아침 식사는 7시 정각, 점심은 12시 30분, 저녁은 6시 반 외출 시간과 기가 시간까지 묘하게 그 틀 안에 들어갔다. 지은은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규율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것이 자신을 감싸는 울타리이자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이미경이 친정의 형님을 뵈러 당일치기로 나간다고 했다. 저녁 준비를 하려는 지은에게 동호가 말했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쉬어. 그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식탁 위에 고등어 조림과 된장찌개를 차렸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설거지까지 마쳤다. 지은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해졌다. 거실 불빛이 꺼지고 2층 복도의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 했다. 그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노크 소리와 함께 동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얘기할 수 있나? 그녀는 대답 대신 책을 덮었다. 그러나 문은 곧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고 발소리는 이내 멀어졌다. 그날 이후 지은은 집안의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졌다. 복도에서 나는 발걸음, 문틈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 계단을 오르내리는 기척. 낮에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밤이 되면 모든 소리가 부풀어 올랐다.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며칠 전에 취객 대신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들이 지은을 보자 잠시 말을 멈추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며느리랑 사이가 참 좋으시겠다. 한 사람이 말했다. 지은은 애써 웃으며 인사를 하고 지나쳤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자신과 동호의 관계는 이미 화목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저녁,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바람소리와 현장의 소음이 섞여 있었다.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랑 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응, 잘 지내라고만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작은 그림자가 커튼 끝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의 규칙은 겉으로 보기엔 단정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 작아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루를 이어갔다. 며칠 후 이미경이 일주일 동안 부산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친정 가족 모임이 있다고 했다. 짐을 싸는 그녀의 옆에서 동우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그 시선이 오래도록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앞으로의 며칠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당일 저녁, 이미경은 기차를 타고 떠났다.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바람이 불고 창밖에는 초겨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고요 속에서 지은은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밤은 일찍 문을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감이라는 것은 종종 준비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어버린다. 비가 내린 밤이 지나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밖 골목에는 빗물이 고여 작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쳤다. 이미경이 떠난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차렸다. 김이 오른 된장국을 식탁 위에 놓을 때 박동호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평소와 같이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오늘은 회의가 없어서 집에 있을 거야. 한마디로 그의 하루 계획이 결정됐다. 지은의 일정 역시 자연스럽게 그 틀 안에 갇히는 셈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지은은 부엌을 정리하다가 책을 읽으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문을 닫기 전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날아왔다. 잠깐 같이 마트에 갈래? 어제 못 산 게 있어서
거절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다. 그들은 차를 타고 서초구 외곽의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시장 골목은 젖은 바닥에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어묵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동호는 채소 가게 앞에서 오이를 집어들며 물었다. 이건 어떤 게 싱싱해 보이나? 대답을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안목이 있네라고 했다. 그 말이 마치 평가처럼 들렸다. 옆 가게에서 마주친 노부부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며느리랑 장 보러 나오셨네요. 그 순간 지은은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트렁크에 장바구니를 넣으며 말했다. 이웃들이 며느리를 예쁘게 봐주면 좋은 거야. 좋은 평판은 지켜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규율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그는 이유를 대지 않고 지은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다. 정기 검진을 해두면 좋잖아.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지. 접수대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보호자란 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 복도 반대편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의 시선은 길었고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며칠 후 그 시선은 소문이 되어 돌아왔다. 아파트 단톡방에 박 선생님 참 가정적인 분이네. 며느리 건강까지 챙기시고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몇몇은 보기 좋다고 했지만 다른 몇몇은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라는 미묘한 반응을 남겼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이 집의 이야기들이 이미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의 구석구석이 동호의 방식에 맞춰졌다. 식사 시간, 외출 시간, 귀가 시간, 심지어 집안의 전등을 켜고 끄는 순서까지 일정했다. 그 일정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이미경이 전화를 걸어왔다. 부산에서 가족 모임이 길어져 사흘 정도 더 머물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서 동호가 조용히 물었다. 부산에서 오래 계신다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무심함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은 한층 더 고요했다. 지은은 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러나 책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멈추더니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잠깐 문 열어줄래? 대답하지 않자 손잡이가 천천히 돌려졌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소리는 밤새 귓가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하게 대했다. 아침 식탁에서 어제 본 뉴스를 이야기하고 점심 메뉴를 묻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자고 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모든 제안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다. 오후 그는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다. 빗물이 마른 골목길을 지나 동네 공원까지 걸었다. 벤치에 앉아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일들을 길게 이야기했다. 직장에서의 성과, 사람들의 신뢰,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 말은 자기 자랑 같았지만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말들은 묘하게 지은의 현재를 겨냥하는 듯했다. 가족을 위해선 때로 개인의 자유를 조금 포기해야 하는 법이야.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지은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집의 질서와 규칙이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는 장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미경이 없는 이 며칠 동안 그 장치는 더 조여올 것이 분명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였다. 창밖에 재덩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서 번졌다. 지은은 부엌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빗소리 사이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소리는 복도로 멀어져 갔다. 그 순간 지은은 이 집에서의 나머지 시간이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닥칠 일의 전조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서초의 골목길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하수구로 모여들며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잠시 후 천둥이 낮게 울렸다.
이미경은 부산에 있었고 민수는 멀리 해외에 있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자 집안의 고요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지은은 방 안에서 책을 읽으려 했지만 몇 장 넘기지 못한 채 책을 덮었다. 빗소리와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자꾸만 기가 쏠렸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어보니 습한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가구가 살짝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일정한 속도, 무겁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은 걸음. 잠시 후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손등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울렸다. 지은아, 깼어? 낮게 깔린 목소리는 바깥 비바람과 섞여 이상하게 뚜렷하게 들렸다. 대답을 하지 않자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철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 잠깐 얘기만 하자.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어떤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은은 침대 모서리를 꽉 잡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손잡이에서 힘이 빠지고 발걸음이 멀어졌다. 그러나 복도 끝에서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바람이 벽을 스치는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비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까지 모두 크게 들렸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집안은 더 차갑고 길게 늘어진 고요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동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문을 읽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가 놓여 있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았어? 그의 질문은 평범했지만 지은은 그 말에 숨겨진 뉘앙스를 읽었다. 그녀는 짧게 네라고만 답했다. 오전 내내 그는 집안에 머물렀다. 가끔 전화를 받으며 웃기도 하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기도 했다. 그러나 지은이 어느 방에 있든 그의 기척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다. 점심 무렵 그는 같이 식사하자며 부엌으로 불렀다. 식탁 위에는 전날 마트에서 산 재료로 만든 잡채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다. 사람은 잘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지키는 거야. 그는 음식을 권하며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지은은 그 틈을 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커튼을 닫고 작은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부산에 있는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되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간 들떠 있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지은은 순간적으로 모든 말을 삼켰다. 아니에요. 그냥 안부 전화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오후에는 비가 그쳤다. 창밖에는 젖은 나무와 반짝이는 도로가 보였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저녁 무렵 그는 갑자기 차를 타고 나가자고 했다. 마트에서 빼먹은 게 있어. 같이 가자. 지은은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했다. 그는 잠시 지켜보다가 그럼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가 나간 사이 지은은 빠르게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박스를 꺼냈다. 안에는 노트와 펜, 그리고 휴대용 녹음기가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불안과 의심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상황, 그리고 자신의 감정까지 모두 적어내려갔다. 녹음기에는 전날 밤 문 앞에서 들린 목소리를 저장해 두었다.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빵이랑 과일 좀 사왔어. 간식으로 먹자.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잠시 지은의 얼굴을 스캔하듯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바람이 더 세찼다. 지은은 문을 잠그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불빛을 일그러뜨렸다. 그리고 또다시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왔다. 이번에는 노크 소리가 없었다. 대신 문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렸다. 지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와 빗소리 사이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날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 목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녀의 손끝과 어깨는 오래도록 떨렸다. 밤이 깊어지자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안전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다. 지은은 스탠드를 켜둔 채로 새벽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상황을 증거로 남기고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아직 몇 번의 밤이 더 필요했다. 아침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지은의 몸은 여전히 무겁고 나른했다. 전날 밤의 긴장과 불면이 여전히 근육 깊숙이 남아있었다. 주방에서 나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야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지은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꼈다. 며칠째 아침마다 속이 불편하고 음식 냄새에도 쉽게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긴장과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날짜를 세어보니 생리가 이미 열흘이나 늦어져 있었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날 저녁, 동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밖에 바람이 세더군. 이런 날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 그는 따끈한 삼계탕을 권하며 웃었다. 지은은 억지로 한 숟갈 삼키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작은 상자를 열고 조심스레 화장실로 들어갔다. 몇 분 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머릿속에서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되었다. 민수가 떠난 지는 2달이 넘었다. 계산은 냉정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그 순간 방 밖에서 복도 바닥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테스트기를 옷 속에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상 앞에 앉았다. 다음 날 아침, 동호는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나와 있었다. 오늘은 약속이 취소돼서 집에 있을 거야. 시장도 다녀와야 하고 그의 시선이 지은의 얼굴에 머물렀다. 얼굴이 좀 창백하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단순한 걱정인지 다른 의도를 감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점심 무렵 그는 한약 봉투를 꺼내왔다. 이거는 좋은 한의원에서 지은이한테 맞춰 지은 약이야. 몸에 좋고 혹시 아이가 있으면 더 잘 자라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는 단정이 깔려 있었다. 이미 그녀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지은은 미묘한 오한을 느꼈다. 봉투 속에는 밤새 가략이 4알 들어 있었다. 향은 한약 냄새였지만 눈에 띄게 쓴맛이 날 것 같았다. 그는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내밀었다. 자, 이거 먹어. 몸은 챙겨야지. 지은은 천천히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삼키는 신용을 했다. 목을 한번 넘기고 나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물 좀 더 가져올게요 라고 말했다. 부엌으로 간 그녀는 재빨리 개수대 쪽으로 가서 입속에 알약을 뱉어냈다. 손바닥에 남은 쓴맛이 더욱 의심을 키웠다. 방으로 돌아오니 그는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시선 한쪽을 지은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미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노트를 꺼냈다. 날짜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 한약의 모양과 색깔, 그리고 뱉어낸 후 느껴진 쓴맛까지 기록했다. 녹음기에는 동호의 목소리, 혹시 아이가 있으면 더 잘 자라게 라는 문장을 저장했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한약을 건넸다. 어제 건 먹었지? 오늘도 마저 먹어야 효과가 있지. 지은은 짧게 웃으며 네 라고만 대답했다. 그러나 약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 그 주머니는 방 안 옷장 가장 높은 선반에 숨겼다. 며칠 동안 그는 이상하리만큼 다정했다.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 방에 가져다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지은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연결된 인형처럼 그녀를 더 깊이 묶어두는 기분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이미경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날짜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이었다. 여기 일이 좀 길어졌어. 너 혼자 괜찮지?
지은은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혔다. 저녁, 그는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었다. 지은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제 몸이 좀 나아졌지? 밖에 오래 나가면 안 돼, 쉬어야 해. 그 말 속에는 앞으로의 그녀의 행동 반경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힘이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서울의 겨울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멀리 도로 위의 불빛과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모든 바깥 세계가 이 집안에서는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기억해야 해, 모든 걸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을 나가는 날이 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부산에 다녀온 이미경은 전보다 더 마른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다. 여행 가방을 두고 부엌으로 향하던 그녀는 싱크대 옆에 놓인 한약 봉투를 발견했다. 이건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게 물어보는 듯했지만 시선은 예리하게 봉투를 훑었다.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아버님이 몸에 좋다고 챙겨주셨어요. 이미경은 그 말을 듣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제조일자와 성분표가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곧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았다. 민수는 여전히 해외에 있었지만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비쳤다. 그는 밝게 웃으며 엄마,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다. 이미경은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잠깐 지은에게 시선을 옮길 때 그 눈빛은 묵직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던 이미경이 조용히 말했다. 내 얼굴이 좀 다르네. 무슨 일 있었니? 그 순간 지은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경은 그 대답을 쉽게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밤늦게 지은이 방에서 노트를 쓰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야, 이미경이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과일과 따뜻한 허브차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말할 수 있니?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걸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다음 날 이미경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며 은근슬쩍 물었다. 내 몸 상태는 괜찮니? 혹시 병원에는 갔어? 지은은 순간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직 안 갔어요. 이미경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가 되자 동호는 업무 미팅이라며 집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이미경은 방으로 지은을 불렀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혹시 증거 같은 건 갖고 있니? 지은은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노트, 녹음기,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다. 이미경은 그것을 천천히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먼저 줘. 그 순간 지은은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자신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이미경은 거실에서 동호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지은은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대화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다. 조심해.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 며칠 후 동호는 여전히 지은의 생활을 세밀하게 통제하려 했다. 아침에 어디에 갈지, 점심에 뭘 먹을지, 심지어 통화 시간을 정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미경은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지은을 부엌일이나 심부름에 데리고 다니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들은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예상보다 일찍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주 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민수가 돌아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그날 밤, 이미경은 다시 지은의 방을 찾았다. 민수가 오기 전에 모든 걸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은은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걸 민수가 오면 바로 보여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짧게 속삭였다. 잘했어.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틈을 보이지 마. 방 안에 홀로 남은 지은은 창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서초의 골목을 스쳐 지나가며 먼 곳에 자동차 소리와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 버팀 끝에 모든 걸 바꿀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민수가 귀국한 날, 공항의 인파 속에서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한 얼굴로 나타났다. 긴 출장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지은을 보는 순간 환하게 웃었다. 많이 보고 싶었어.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짧은 포옹 속에서 지은은 미묘하게 경직된 자신의 어깨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민수는 짐을 풀며 연신 이야기를 쏟아냈다. 해외 현장의 상황, 현지 사람들의 이야기, 프로젝트의 진척도. 지은은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며칠 안에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미경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동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민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어디서든 잘하지. 칭찬 섞인 말은 부드러웠지만 시선이 지은에게 향할 때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수는 방 안에서 지은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좀 달라 보여. 그녀는 순간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민수야. 나 꼭 보여줄 게 있어. 옷장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내는 순간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고 상자를 다시 감췄다. 다음 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이 모인 아파트 단톡방에 지은 씨, 카페 알바생이랑 있는 걸 봤다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누군가 사실이냐는 질문을 달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출근하는 민수 씨 모르는 것 같던데 라는 애매한 댓글을 남겼다. 민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하루가 지나자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얘길? 그는 말을 멈추고 거실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동호는 신문을 접으며 웃었다. 세상엔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 법이야. 귀 기울일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웃음은 묘하게 계산된 듯했다. 오후, 민수는 동호에게서 따로 대화를 청했다. 거실 한쪽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오갔지만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지은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말해줘. 그 순간 지은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날짜별로 기록된 노트, 녹음기, 임신 테스트기. 민수는 하나하나 손에 들고 확인했다. 녹음기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동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혹시 아이가 있으면 더 잘 자라게 해.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이미경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했다. 결론은 명확했다. 집을 나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호는 식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사라도 가나? 민수는 대답 대신 상자를 손에 든 채 거실을 나섰다. 이미경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날 오후 지은과 민수는 서초의 집을 떠나 근처 원룸으로 옮겼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발소리나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없었다. 지은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수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발신인은 동호였다. 이렇게 나가면 너희만 손해야.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주마. 그 문장은 명령이자 위협이었다. 민수는 문자를 무시했지만 그날 저녁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민수 씨, 집 나가서 원룸에 산다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늘어났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며느리를 잘 챙기는데 네? 라고 썼다. 그 글들을 보며 지은은 손이 서늘해졌다. 민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경찰에 가자. 증거를 다 제출하자. 이미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늦출수록 더 불리해져. 세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상자가, 마음속에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경찰서 대기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지며 사람들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다. 민수는 손에 작은 상자를 쥐고 있었고 지은은 곁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미경은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담당 형사가 나타났다. 박민수 씨, 한지은 씨 맞죠? 진술실로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안내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형사는 상자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다. 노트를 넘기며 날짜와 내용을 읽고 녹음기를 재생해 목소리를 들었다.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 앞에서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는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가족이고 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라면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형사의 말은 경고였지만 세 사람 모두 이미 예상한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경찰은 동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틀 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해 나타났다. 진술실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며느리를 가족처럼 챙겼을 뿐입니다. 변호사 역시 녹음 내용은 맥락이 잘려나간 거리라고 주장했다. 대질 신문이 이어졌다. 지은은 형사의 질문에 따라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다. 발걸음, 문 손잡이, 한약, 그리고 반복된 밤의 방문 시도. 동호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저 건강을 걱정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진술이 끝난 후 형사는 조사 내용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증거를 제출하세요 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경찰서를 나서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끝까지 가자. 그러나 싸움은 경찰서 밖에서 더 치열하게 시작됐다. 다음 날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허위 신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을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가족끼리 문제를 왜 경찰에까지. 댓글에는 요즘 며느리들이 문제다. 아버지처럼. 챙겨줘도 이러네 같은 말들이 줄을 이었다. 지은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민수는 게시판을 보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버지가 퍼뜨린 거야. 이미경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우리가 화를 내면 그쪽은 봐라. 저 사람들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몰아갈 거야. 며칠 후 기자 한 명이 원룸으로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희는 진실을 보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민수와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 이미경의 고개 끄덕임을 확인한 뒤 응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목소리와 일부 증거를 공개했다. 기사 제목은 였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둘로 갈라졌다. 일부는 이런 일은 어디든 있다. 피해자를 믿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일부는 증거 조작일 수도 있다라며 의심했다. 동호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다. 추가 증거로 지은이 뱉어낸 한약 알약의 성분 분석 결과가 제출되었다. 보고서에는 고용량의 특정 진정 성분 함유라는 문구가 있었다. 형사는 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들었다.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원룸 앞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창문 틈 사이로 본 사람은 낯설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동호였다. 그는 한동안 건물 입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차를 몰고 떠났다. 지은은 창문을 닫으며 몸이 굳었다. 우릴 지켜보고 있어. 민수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당장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형사는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위협 발언이나 행동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 지은은 휴대폰에 새로운 녹음을 저장했다. 저녁 무렵 건물 앞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였다. 돌아오면 다 좋게 끝낼 수 있다니까. 멀리서 들려왔지만 목소리는 분명 동호의 것이었다. 이 녹음과 함께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말했다. 언론 보도, 추가 증거,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일치합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버티면 재판까지 길어질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어져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대법정. 회색 정장을 입은 동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시선은 앞을 곧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자들이 법정 한쪽에 모여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는 지은의 심장은 조금씩 조여들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동호는 피해자인 며느리 한지은 씨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심리적 통제를 가했습니다. 또한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고용량의 진정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건넸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청석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피고인은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알약은 일반적인 한방 보조제이며 진정 성분은 불면증 완화를 위한 천연 성분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맥락 없이 편집됐고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증인으로 이미경이 불려 나왔다. 법정에 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며느리의 상태를 직접 봤습니다. 밤마다 방문을 잠그고 자야 했고 식사나 외출마저 통제받고 있었어요. 알약은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예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집안에서 다른 얼굴을 해왔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끝나자 동호의 입가에 짧은 비웃음이 스쳤다. 다음으로 지은이 증인석에 올랐다. 손에 땀이 맺혔지만 목소리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생활 전반이 통제되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임신 테스트기와 한약 사진을 제시했다. 이걸 건네받았을 때 저는 제 안전뿐 아니라 아이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 스피커에서 동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혹시 아이가 있으면 더 잘 자라게 해. 그 뒤에 낮고 단호한 톤으로 조용히 말해.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문장이 이어졌다. 순간 방청석의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였다. 변호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저 발언은 맥락상 가족을 위로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했다.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 한쪽에서는 몇몇 이웃들이 속삭였다.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확실한 건 재판 끝나봐야 아는 거지. 여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며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려 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며 초범입니다. 또한 가정 내 불화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일, 법정에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전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습니다. 곧이어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박동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3년간 접근을 금합니다. 법정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방청석 일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일부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동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기색이 남아있었다. 그는 호송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다. 재판이 끝난 후 지은과 민수, 이미경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짧게 말했다. 저는 오늘로서 과거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며칠 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민수는 출생신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며 말했다.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이 이 아이의 뿌리야. 이미경은 그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가족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한 통의 익명편지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동호가 과거 근무지에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의 목록이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은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서초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서초의 거리는 봄비에 젖어 있었다. 지은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숨소리와 체온이 품 안에 느껴질 때마다 지난 몇 달의 긴 싸움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재판이 끝나고 동호가 교도소로 이송된 뒤 집안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지만 마음속의 무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익명편지가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봉투 안의 목록에는 동호가 과거 근무지에서 엮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직장 내 후배였던 경우도 있었다. 어떤 이름 옆에는 이후 이직이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지만 그 이직이 단순한 경력 이동인지 아니면 사건을 덮기 위한 조치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목록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또다시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이미경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해야 해. 너희가 겪은 걸 다른 사람이 겪지 않게 하려면. 그날 밤 지은은 잠든 아기를 내려놓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편지 속 사건들의 이름과 날짜를 다시 옮겨 적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다짐을 적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며칠 후 지은은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기자를 만났다. 예전에 자신들의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그는 목록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혼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연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기자는 지은에게 연락망을 제공했다. 그 안에는 몇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혹시 연락이 오면 믿고 응답해도 된다는 짧은 안내가 있었다. 지은은 처음 두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한 명이 답장을 보냈다. 당신이 겪은 걸 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답장은 점점 늘어갔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보냈고 어떤 이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지은은 그 모든 답장을 노트에 기록했다. 한 달 뒤 작은 카페의 2층 방에 8명이 모였다. 각자 다른 나이, 다른 직업,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박동호. 모임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침묵이 길었지만 한 사람이 입을 열자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출장지 숙소에서, 심지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어졌다. 지은은 메모를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들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래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여성이 말했다. 우리가 같이 나서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돌아오는 길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잘하는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야 해. 며칠 뒤 기자는 새로운 기획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번에는 피해자 여럿의 증언이 익명으로 담길 예정이었다. 경찰도 비공식적으로 재수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지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와 이미경은 그녀 곁에서 묵묵히 함께했다. 민수는 아기를 돌보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하지만 내가 멈추지 않으려는 이유를 이해해. 이미경도 덧붙였다. 우리가 겪은 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였어.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은은 다시 카페로 향했다. 이번 모임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새로운 사람들 중에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용기를 낸 이들도 있었다. 모임이 끝날 때 지은은 모두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창문을 열고 서초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도시의 숨결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다. 아기는 침대에서 잔잔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지은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생각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의 시작이라는 것을.